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5주차 만에 홍준표 지사에 이어 오늘 이완구 전 총리를 검찰에 불렀습니다. 이 검찰청사 현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모습을 보면 이번 수사에 몰린 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비교적 담담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는데요. 자, 전직 총리가 검찰청사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때 심리는 어떨까요? 이런 수사를 많이 해오신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출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기자들의 답변은 안 하고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나중에 인터뷰해 준다. 어떤 준비를 하고 왔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완구 전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를 상대로 어떤 걸 질문할까?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이런 답변을 하면은 어떤 답변으로 또 어떤 질문으로 치고 나갈 것인가? 또 어떤 자료를 제시할 것인가? 이런 걸 검찰도 미리 신문상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이 전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 3천만 원을 독대를 송환종 회장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인데 검찰에서는 이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완구 총리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당히 개소식이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과정에서 독대를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수사의 쟁점을 보면 이완구 총리와 송환종 전 의원의 독대 여부입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둘이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얘기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피의자가 물론 일단 사실상 피의자입니다만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 전에 언론에서 또는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했던 얘기는 실제 재판 과정에는 반영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황 증거로는 어느 정도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진술하고 혹시 기소가 된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게 이제 수사의 어떤 시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만났다 안 만났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거고 오늘 검찰 수사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이제 그 뒤에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완구 전 총리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송환종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 그다음에 독대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에 반하는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는 말을 좀 변경을 했죠. 독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 전에 밖에서 한 얘기에 불구하고 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실제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흐릿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변 정황일 뿐이고 오늘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 참고인에 대한 회유 여부거든요. 이 회유라는 게 사실 구속 여부의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죄의 사안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회유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유 부분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전 총리 측의 김모 비서관이 당시 운전 기사였던 윤 씨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에 충남도청 개청식을 하고 바로 부여 사무실로 온 것이 아니라 청양 사무실에 들렀다가 온 것이 아니냐.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 차례 김 전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통해서도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청양 사무실에 들렀다 온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거의 압박을 가한 수준이라면은 증거인멸의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품의 액수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다른 수사로 봤을 때 이게 구속 불구속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이릉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피의자의 뭐 전과라든가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돈을 줄 생각이 없는데 먼저 전화를 걸어서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증거 인멸까지 그 시도를 했다면은 충분히 그 구속 수사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어떤 겁니까? 지금 혐의는 좀 다르지만은 예.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경남기업의 전 박준호 전 상무 또 이용기 전 부장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 사건의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부름한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 예. 사건의 본체인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수사의 수단 중에 하나는 구속 불구속을 먼저 이제 영장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법원에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게 이제 기각이 될 경우 검찰도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검찰로서도 그러면 뭐 수사 초기부터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불구속 기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 검찰로서는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의해서 지금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뭐 본인 소환이 사실상 수사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수사,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사면과 과정과 관련된 이런 조사. 이건 뭐 수사가 아직은 이제 조사 단계죠. 첩보. 이런 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지금 현 단계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저 음성 파일과 메모에 거론된 분들 중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성완종 회장이 음성 파일에서 남겼듯이 자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가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만이 남았는데 이미 2006년, 2007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성완종 회장이 진술한 것은 홍문종 당시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경남기업 전 한장섭 전 부사장이 당시 그 2012년 대선 때 캠프의 부대변인인 김모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 이 진술이 있습니다만은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 전 총리 또 홍 지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과연 돈을 전달했다면 전달 시기, 뭐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만 그 수사를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완구 총리 소환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홍준표 지사조차도 본인이 여러 그런 수사를 했음에도 검사 입장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본인이 이제 포토라인에 한번 쓰면 그 심정이 어떤지를 그 자서전인가요? 책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읽고 넘어가죠. 거물 피의자는 검찰청 현관에서 취재 경쟁과 몸싸움 과정에서 이미 한풀 꺾인다. 이미 이제 기가 죽어서 들어온다. 이 때문에 수사가 더 용이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바로 홍준표 지사의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라는 저서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검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포토라인 한번 겪어온 분들은 일단 오늘은 뭐 티타임도 갖고 뭐 좀 예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심정으로 딱 들어오게 되나요? 아무리 전직 총리라고 하더라도 긴장과 이건 피할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수사를 굳이 비유하자면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팀과 전투를 치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팀하고만 전투를 벌이면 되죠. 예. 그런데 포토라인에 한번 서게 돼서
전 국민에게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될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저 검찰에 소환돼서 포털라인에 있어서 이렇게 수사 장면이 보도되는 것까지 보면은 죄를 진 게 거의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높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털라인에 한번 서게 되면은 검찰 수사팀과만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국민 또는 대다수의 언론과 전투를 같이 치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털라인에 한번 서게 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짧게. 그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는 워낙 이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조금 알려진 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출석은 하는데 뭐 이렇게 주차장을 통해 들어오게 해달라든가 이런 뭐 민원성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출석 그 일정 조율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널리 알려진 분이 아니면은 저 포털라인에 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굳이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중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